시간입니다.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합니다. 매주 수요일 아는 경찰 시간인데요.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혹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소인 측이 기자회견에서 가장 힘주어 말한 부분이 바로 진상규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했는데 그 피고소인이 사망을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 진상규명을 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가 이제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비서직 수행 경위와 함께 비서로 일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라고 하지만 범죄학에서는 이제 이것을 이제 일종의 지배강간 형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현 자체는 그렇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시든 영어식 표현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은 보통 기본적으로 장기간 그리고 상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 기간 동안에 그 피해자의 그러니까 일반론입니다. 피해자의 전체적인 삶을 지배하고 싶은 성범죄자의 심리가 녹아 있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은밀하지도 않고 좀 반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보통 이런 경우는 4년, 5년, 많은 경우 10년 넘게도 진행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 고소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면 이건 전형적인 형태의 지배강간, 우리나라로 봐서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형태일 수 있을 것이다. 네. 김은배 팀장께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으로 지금 고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일반 그 청취자가 알다시피 그 피해자가 그 박 전 시장의 비서를 쓰단 말이에요. 4년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고 음란물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든 그런 상황으로 했는데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피고소인 즉 피고소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정말 그 유일무이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고소인의 조서를 받은 다음에 피고소인을 소환해 가지고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조사할 대상자가 사망했으니까 조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지금 검찰 사무규칙에 의하면 그 피의자가 사망할 때에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으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라고 돼 있거든요. 경찰에서는 규칙대로 한다면 조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일단 조사한 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라고 지금 고소인 그 주장을 받아가지고 검찰에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해야 마땅한데 지금 여론상으로 볼 때는 그럼 되겠냐.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 해가지고 그 수사를 하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포렌식이라든지 지휘받아서 아마 수사를 할 예정인 것 같아요. 네. 법리상으로는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위력에 의한 아니면 상당히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벌어졌던 어떤 범죄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감춘 사람 혹시 이걸 감춰준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전달한 사람들이 집단화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론입니다. 주변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예를 들면 박원순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문제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끝났지만 주변에 파생되는 형태의 범죄는 이거는 공소권 없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거의 범주 자체는 박원순이라는 사람한테 되지만은 나머지 것들은 그건 공소권 없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문제 판단의 문제는 좀 더 다르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직 모릅니다. 있는지 없는지를 아직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배상훈 교수께 프로파일러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제가 전문가로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박원순 시장이었다는 겁니다. 그 고소인의 주장에 해당되는 사람이. 정치권에서는 좀 여러 가지 상황들 입장을 좀 전달해 보겠습니다. 박 시장 그런 사람 아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스스로 희생한 것이다.
성인지 감수성이 지나치게 높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건 방어 기자라고 봅니다. 방어 기자. 왜냐하면 자기가 상당히 존경했고 자기의 인생의 롤모델을 삼았던 많은 박원순 전 시장의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상실감은 당연히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그분들의 개인적인 감정인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 다음 두 번째 말하자면 2차 피해를 막기 스스로 희생한 것이다. 성의 감수성이 높은 이거는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행동할 수도 없는 거고 예. 만약에 정상적으로 만약 그랬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본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말하자면 감정이 지나치게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지나치게 확대돼서 오버액션이 나타난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통의 이런 권력에 의한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주변 사람들한테 나타난 반응도 이것도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을 보면서도 이게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만은 그때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것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건 과도한 방어 기제의 형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공소권 없음 처리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또 분노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김은배 팀장께서. 그렇습니다. 7월 8일 날 고소장을 접수해가지고 그날 그 오후 5시경부터 수사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고소인 측입니다. 그 9일 날 새벽 2시 반까지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일단 그러면서 증거자를 제출했는데 그러면 그걸 검토한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고소 사건은 2개월 내에 끝내거든요. 그 며칠 후에 이제 피해자 진술을 받아야 되는 당일날 받았어요. 예. 받고 나서 다시 그 고소인 조사를 받은 다음에 피고소인을 소환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피고소인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소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 아까 말한 사무규칙에 의해서 요거를 불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사할 여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실익이 네.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그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한 내용이 뭐냐면 강제추행권도 있고 네. 성폭력 범죄 그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그걸 했던 거예요. 거기 보면 10조에는 강제추행이지만 13조에는 통신 매체를 통한 음란물 전송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있지만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수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고심 끝에 법률에 따라서 또 규칙에 따라서 어차피 피고소인을 수사할 수 없고 죄를 물을 수 없다 하다 보면 수사사항을 쓰거든요. 그런 다음에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네. 단 불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그러면 검찰에서도 기소를 못하니까 재판에 안 가니까 실체적 진실 갈기가 쉽지가 않다. 네.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은 그겁니다. 예. 경찰이 상당히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많이 다뤄봤을 텐데 이것이 사인이 사인에 대한 어떤 성범죄의 고소건이 아니죠. 예. 말하자면 뭐 대권에 가장 가까운 수 있는 어떤 사람인 거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엄청 클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사인이 사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면 좀 너무 빠르게 공소권 없음이라고 이런 걸 얘기를 했다. 빨랐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많은 여러 가지에 파생되는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감췄느니 뭐 감췄니 뭐 공무상 비밀 누설을 했느니 이게 막 나타나는 것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미흡하게 한 거 아니냐. 결국은 이걸 왜 이렇게 경찰이 이걸 다 뒤집어 써야 되느냐. 네. 조금 더 시간 여유를 갖고 개인에 대해서 공소권이 없지만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를 하겠다 정도로 했으면은 그냥 쉽게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거를 네. 그래서 좀 이거는 좀 발표하는 타이밍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부분은 좀 놓친 것이 아닌가 좀 아쉬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2차 가해 관련해서 추가 공소장까지 지금 제출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본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피해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고소인이죠. 고소인이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SNS에서 신분 노출 위험도 있고 또 비방도 하고 또 그리고 그 지나치게 그 범죄 내용 그러니까 피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서 이런 거로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그 고소인 본인이 아마 피해를 본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비방이나 허위 가짜 뉴스 이런 걸 하는 사람 대해서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조금 더 심합니다. 지금 나오는 지금 김 팀장님이 말씀은 아주 조금 그러니까 아주 그냥 불편하셔서 그러니까 그런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건 사실 실제적으로 그거보다 상황은 더 심하다. 훨씬 더 심하죠. 뭐 전혀 그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사진이 올라오기도 하고 네. 오히려 그 사람이 이제 고소인이 이런 걸 뭘 유발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엄청나게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시간을 두고 차분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도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2차 가해를 하게 되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이거는 적절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분히 조사 결과를 기다리면 될까요?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에서 지금 내린 게 뭐냐면 그 박원순 시장이 사망했을 때 그 휴대폰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피고소인이 통화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그 안에 그 들어있던 뭐 사진이라든지 글자를 그 포렌식으로 되살릴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마 포렌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복구되면은 어느 정도의 그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의 그 핸드폰은 뭐 지워졌거나 뭐 이런 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바로 그때 발견됐기 개인이 지워질 수도 있다? 근데 지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복구는 될 수 있거든요. 복구해서 해보면은 그러니까 핀란드 대사관 앞에서 마지막에 통화한 사람 혹은 그때 보냈을 수 있는 문자 뭐 SNS 같은 걸 복원하면 그 순서를 복원하면 이 사건이 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것에 대한 추론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이 정도 수사는 우리 경찰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경찰에서 포렌식 수사하는 것이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 선택해서 사망을 했으니까 그 변사 사건 대해서만 포렌식 하겠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공소권을 없음으로 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성폭력 범죄라든지 강제추행죄 그것만 고소했기 때문에 지금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한 대로 다른 사람들이 도왔다는 거 직무이라든가 이런 거는 고소장이 없기 때문에 고소장에 나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에서는 조금 손 닿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변사 사건만 한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아까 말한 고소장에 적시된 법률 즉 죄명에 관련된 이 부분도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경찰에서는 공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공개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경찰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왜냐하면 당연히 드러난 사실인데 드러난 불법 사실을 안 한다는 건 더 이상하죠. 그건 경찰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그러니까 앞서 일부에서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 자료들을 확보한다고 해도 직접적인 공개가 불편하고 해서는 안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제대로 발표가 되고 진실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박원순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인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권력 주변의 이 얘기들 보면 이게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얼마나 말이 많아지고 사회 여론이 부동하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경찰의 어떤 여러 가지 발표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주장일 수도 있고 의혹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성추행을 지금 제기하고 있고 뭐 주변 사람들의 방조까지도 오랜 시간 계속돼 왔다고 피해자 고소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앞서서도 전형적인 상황이라고 배 교수께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두 분 모두 이런 상황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과 어떤 심정이었을까 참 걱정되기도 해요. 제가 생각에 피해자 입장에서 지금 4년 전에 아마 그 서장실에 발령이 나가지고 하면서 그런 자기가 원하지 않은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에 그 상사라든가 아니면 관리 젠더 그런 데에 아마 상담을 했다고 그래요. 했는데 그 상담 받은 사람들이 즉각 조치하는 게 아니고 참으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또 부서 발령도 이동도 안 해주고 시장을 가까이 모시게 되면 그 정도야라고 쉽게 생각을 뭐냐면 피해자 당사자의 마음을 이해해 주거나 그렇게 해준 게 아니고 그거를 좀 무마하려는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직무유기라든지 직권남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그 뭐 변호사 말에 의하면 혼자서 시베리아 벌판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다 할 정도로 외롭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마 좀 상당히 참담하고 외로운 심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중에 어떻든 도움을 받아가지고 고소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도와줄 사람도 없고 혼자서 굉장히 괴롭도 하기도 하고 또 혼자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피해자의 심리가 이제 공황 상태까지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공황 상태. 네,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주니까.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이상한 그 심리적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을 말했는데 아무도 그걸 믿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거짓말쟁이인가? 라고 하는 일종의 뭐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멘붕 상태가 올 수 있는가는 거죠. 아마도 이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하면은 피해자의 어떤 상태는 그 정도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그 상황도 그렇고 또 반대쪽에서는 박 시장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도 아까 배상훈 교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경찰이 이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변사 사건도 하지만은 어차피 고소된 사건이기 때문에 네. 고소 사건은 수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긴 한데 수사 실익이 뭐냐면 기소를 붙여서 범인을 체포해서 기소한 다음에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데 재판받을 당사자가 없어졌습니다. 네. 경찰 입장에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론은 계속 수사하라는 얘기고 경찰에서 볼 때는 수사할 대상이 없으니까 네. 이거 불기소해가지고 공소고소를 해야 되는데 여론에 따르자니 또 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난감한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고소권자의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고소한 사람의 말이 허위라고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진실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어차피 고소한 사건이 진술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고소한 사건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춘재 사건을 보시는 것처럼 예. 이 춘재를 처벌할 수 없음에도 없었죠. 경찰은 수사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공익적 차원에서 경찰이 당연히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법을 어기는 게 아니거든요. 예. 경찰은 실질적 진술을 밝혀서 사회 정의를 밝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처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경찰이 충분히 하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어떤 결과에 대한 발표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생각하되 충실한 형태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신임 경찰청장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앞으로. 거의 뭐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하루를 다 보내겠죠. 김창룡 이제 지명자.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신임 경찰청장의 그 의견이라든지 앞으로 수사 방향을 당연히 물을 거니까 거기에 답변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오전에 서울시 차원의 입장도 있었습니다만 그 외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하는 조사단 꾸려서 하겠다고 하고 지금 뭐 여성 문제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시민단체 쪽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도 나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분 말씀처럼 지금 그 경찰 차원의 뭐 섬세한 조사들 또 수사들 또 계속 진행될 것이고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거를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뭔가 눈치를 챘다는 건 본인들이 인정하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적시된 건지 네. 아니면 뭔가 약간 좀 움직임이 이상해서 보고를 한 건지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 서울시 젠더 특보라는 사람이 뭔가 이제 시장한테 아침에 보고했다는 얘기까지는 언론에 나오는데 어떻게 눈치를 챈다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이게 뭐 사찰은 아니겠지만. 교수님 그거는 그 젠더 특보는 임특보가 그 8일 날 그러니까 고소는 8일 날 오후 4시 반경에 서울청에 민원실에 제출하고 네. 조서를 오후 5시부터 받았는데 고소장을 넣기 전에 3시경에 임특보가 서울시 외부로부터 무슨 연락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박 시장한테 뭐라고 했냐면 시장이 뭐 실수하신 거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박 전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별일 없는 것처럼 무슨 일이냐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대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후 3시경이니까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변호사라든지 피해자 측이 흘러나왔다고 보는 거죠. 왜? 경찰은 4시 반에 접수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미리 흘러나오려면 4시 반 이후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네. 교통정보까지 확인하고 와서 두 분과 다시 한번 좀 이 피소 사실을 누가 어떻게 알려줬는지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는 경찰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박 시장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다들 불편하죠. 무겁습니다. 신경철님은 오늘 서울시의 발표 실망입니다. 그동안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게서는 어떻게 피해 사실을 알았고 그동안 어떻게 대처했는지 파악해서 밝혔어야 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언급 없이 수사권도 없는 민관합동조사단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5237님은 잘못했다면 사과하고 벌을 받았으면 될 것입니다. 사퇴하고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8599님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방의 진술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라는 다양한 시각의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 다시 앞서서 잠깐 좀 짚어봤는데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그러니까 고소된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누가 알려줬느냐? 어디에서 알려줬느냐? 이게 지금 또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네. 지금 박 시장이 알았다고 추정하는 것뿐이죠. 왜냐하면 유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4시 반 7월 8일 4시 반에 경찰이 접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수사 중에 경찰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개 과장 보고를 하고 아마 생활안전부장까지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서울청장도 보고됐으면 서울청장이 경찰청에 보고를 하거든요. 네. 경찰청에서는 또 이게 지금 서울시장급이기 때문에 서울시장급이라는 게 있군요. 무슨 말이냐면 장차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단체장이 이렇게 되면 보고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내용이 피고소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이 내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시경에 아마 경찰청이 보고를 했고 9시경에 청와대 8시나 9시에 청와대에서는 알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에서 뭐라고 하냐면 라인에 따라서 보고는 했지만은 그거를 개별로 누설한 적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실에도 경찰관이 파견 나가 있고 행안부에도 한 4명 정도가 파견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파견 경찰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줬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죠. 아무튼 설하다 보면 경찰에서는 정식적 공식 노트를 올렸고 공식적으로 알려준 적은 없다. 하지만 청와대나 경찰이나 어느 단체든지 비공식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틀림없이 시장실로 건너가지 않았나. 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권위주의 정권이라든가 아니면은 과거 정권에서 그렇게 이제 그런 정보를 많이 흘려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야당 쪽이라는 많이 하는 부분인 거고 실제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적으로 뭔가 접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한 축이 있습니다. 그게 한 축이에요. 정보가 나갈 수 있는. 다른 축은 이제 그거죠. 서울시의 정무 라인에서. 서울시 정무 라인. 정무 라인에서 말하는 비서실의 이런 라인에서 어쨌든 시장을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거를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능동적으로 이런 거를 탐지해서 보고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제3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두 가지 가능성만 존재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젠더 특보가 이제 고소 이전에 이 부분을 좀 알게 됐고 고소 이전에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외부에서 뭐 들었다 그렇게 해서 알렸다 뭐 이런 지금 뉴스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서울시 정무라인하고 그게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젠더 특보와 정무라인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이란 것을 뭐 다 듣는 귀가 있으니까 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시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가 지금 이 고소인에 대한 건지 아니면 건너 들어온 어떤 소문에 대한 건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걸 발표하지도 않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이 명확히 해야지만이 책임이 이쪽에 있는지 저쪽에 있는지가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특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오후 3시경에 보고했을 때 성 관련 문제라고까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있는데 어떤 문제인지 몰랐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박 시장 관련해서 뭐 다른 여러 곳에서 문제가 있다더라라는 것만 알았지 이게 이 성추행 문제라든가 관련 문제인지는 몰랐다고 본인이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보고된 게 9시나 8시라 그러면 8시 밤에 아마 그 박 시장이 뭐 회식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럼 밤 9시 넘어가지고 새벽 지나서 아침 10시 44분에 9일 날 등산복 입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용을 다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후 3시경에는 확실히 몰랐지만 5시 이후에 조사하면서 중간에 보고했을 때 그 내용을 알고 수습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밤새 고민하시다가 아침 새벽 10시 44분경에 나가면서 마음을 정했던 거죠. 극단적 선택하기 위해서. 그걸 누가 흘렸냐 이 말이에요. 그 중간 사이에 어떤 어떤 연락이 왔다거나 아니면 그 박 전 시장이 내용을 알았던 거는 아마 누가 보더라도 추정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그것을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서울시 정무라인에서 혹시라도
탈법적인 어떤 행동을 능정적으로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되는데 저는 오늘 11시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 게 혹시라도 그런 내용일 줄 알았는데 저도 그 부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 안 하고 무슨 외부적인 전문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갖고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가 모르겠거든요. 그런 얘기는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 갖고 너무 실망입니다. 아까 저 청취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발표 이후에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나왔었는데 뭐 구체적인 건 다시 자기들이 좀 더 살펴보고 알려주겠다라고 서울시 쪽에서는 뭐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것도 밝혀질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까지도 가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비밀 누설 말하는 거잖아요. 네. 이 관계에서 경찰에서는 아마 그거를 포렌식을 하겠다 보면 연락한 사람, 즉 박 전 시장하고 통화한 사람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 박 전 시장의 핸드폰에 그 증거가 있을 수 있다.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조사하게 되면 밝힐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범죄 사실 내용 자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담당 조사한 사람이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내용을 보고했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서는 범죄 사실을 파악을 했고 청와대에도 아웃라인은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원순 시장이 몇 년 동안 지금 시장을 했습니까? 한 9년 했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적도 네트워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려고 맘만 먹으면 사실 비공식으로 알아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나서 이제 극단의 선택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포렌식도 하고 여러 가지 수사를 해가지고 비밀 누설한 사람을 찾아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죠. 오늘 오전에 저 비서실장이 네. 소환됐다고 하니까 네. 거기서도 비슷한 형태의 그러니까 이게 대책 회의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 보고를 한 건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어디서 나갔는지 그리고 당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얘기를 해 보면은 말씀하신 게 나올 수가 있겠죠. 서울시장이었고 3선을 하신 분입니다. 인권운동가, 시민활동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이고 하지만 또 이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된 연관성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분노들이 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성추행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할 것 같고 또 이걸 뭐 혹시라도 과정에서 묵살한 사람들이 있는지 또 이 피해 사실 유출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들 이 부분까지 살펴봐야 되는데 글쎄요 뭐 그 분노도 있고 뭐 논란도 있고 또 애도도 있는 상황에서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차분하게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맞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어떤 분노 아니면은 어떤 형태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보다는 예.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는 경찰이었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